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 소개는 그냥 더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는 어떻게 경제를 바꾸는가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저도 뭐 이 책을 쓰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고 어떻게 내용을 구성할까 뭐 이렇게 실무하면서 느꼈던 거 또 자료 모았던 걸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뭐 허접한 책인데 그래도 좀 우리나라 국가 또 기업 국가의 회계 투명성에 좀 기여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한 건데 벌써 한 7, 8년 전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은 뭐 회계가 무엇인지는 대부분 다 아시니까 뭐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 회계가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그래서 뭐 단식부기, 복식부기 이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되었던 것이고, 복식부기가 좀 더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고요. 근데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감사원이 이것을 한번 모니터링하는 그런 게 필요했고, 그게 이제 맞는 제도로 이제 정착되다 보니까 감사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회계 투명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언급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회계 투명성으로 가장 테마가 됐던 게 대우조선 해양 사태, 불식 사태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간단히 언급하고, 근데 이제 제도적인 어떤 측면이 있어서 회계 분식에는 그 영역을 좀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회계 투명성에 관련된 제도가 많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중요한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한 17개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게 적용되고 있나 그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계하면 사람들이 이제 머리 아파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복식부기가 머리 아픈 내용인데, 우리는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가계부를 만드는데 그게 단식부기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수입과 지출을 각각 기록하면서 대부분 이제 지출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이제 기록하고 매일매일 현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가계부를 작성하죠. 근데 그 부분의 문제는 뭐냐면은 매일매일의 어떤 잔액은 알 수 있으나 연도별로 내가 수입이 얼마나 있었고 그걸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어렵습니다. 또 잔액이 맞지 않으면은 왜 맞지 않았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기록을 다 한번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또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 한 그런 것들도 확인하려면은 기록을 다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옛날 상인들이 많이 고민을 했는데 14세기 이탈리아 상인들이 회계 기록을 이제 복식부기를 발명을 했죠. 복식부기는 거래의 원인과 결과를 이중으로 계상한다, 또는 이제 어떤 자금의 조달과 운용을 같이 보여준다라고 해서 복식부기가 되는 거고, 양쪽에 다 계산하기 때문에 자체 검증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제 복식부기가 뭔지 다시 살펴보다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책을 살펴봤더니 이게 있어서 한번 다시 언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실 텐데 제가 한번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렸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회계를 배우다 보면은 처음에 머리 아파 죽습니다. 저도 대학교 들어가서 회계 원리를 보는데 이게 도대체 용어도 낯설고 해서 머리가 아파서 죽는 줄 알았죠. 그러다가 살기 위해서 회계 공부를 했고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완벽한 기구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또 다른 대안일 수 있기 때문에 다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복식부기라는 게 단식부기의 단점을 다 보완하면서 전 세계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다. 어느 정도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복식부기가 기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도 이용되고 있더라. 그 내용으로 지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도에 국가회계법을 시행하면서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복식부기를 전면 도입한 걸로 되고 있고 그렇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 발전의 여지는 많이 있다라고들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 선진국의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복식부기를 다 이용했다고 하는데 프랑스나 영국 그쪽이 먼저 시작을 했고 미국은 그 즈음에 시작했다라고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단식부기를 썼었는데 그게 국가재무제표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서 그거를 이용했었죠. 복식부기 도입하면서 이제 홍보를 했는데 그 장점에 대해서 정책 집행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복식부기는 발생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기간기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중복해상을 방지한다. 아까 복식부기가 자체 검증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하면서 적용하면서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재정 운영 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할 수 있고 국가재정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어떤 장치가 된다. 그러면서 국가재정 운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회계 기준은 모든 기업들이 회계 기록을 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IFRS를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는 자체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IFRS는 원칙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룰 베이스로 해서 각각 회계 처리 방식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회계 기준은 많은 어떤 세부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실질을 좀 더 반영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계속적으로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현재 우리 기준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국가가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감사 기준은 우리 회계사들이 회계 감사할 때 쓰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거고 제가 회계사가 됐을 때는 감사 기준이라는 게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회계 감사 기준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내용도 방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계 기준과 회계 감사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각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는데 회계 투명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실질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어떤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재무제표에 근거해서 각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투자 활동도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회계 투명성은 어찌 보면은 국가 경쟁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분식의 빈도 또는 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국가 회계 투명성은 저하된다, 낮게 평가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크고 많은 회계 분식 사태가 무지 많이 발생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어떤 단점이 국가 경제에 어떤 저해요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 보니까 외국으로부터 우리가 돈을 받아들이는데 단점이 있고 또 외국으로 나가는 데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장애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회계 분식으로서 2015년도에 대우조선 해양사태 분식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지대한 영향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외관법 전면 개정으로 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1년에 한 번씩은 발표할 노출될 텐데 회계 투명성 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IMD에서 발표하는 걸 많이 인용하고 있고 또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IMD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외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2020년도, 21년도에는 많이 그래도 좋아진 것처럼 평가가 됐었죠. 근데 22년도에
금융기관의 횡령 사건, 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투명성 순위가 또 낮아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23년, 24년도에는 좀 더 개선된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조만간 발표될 텐데 좀 더 호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회계 투명성 순위를 평가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한 64개국 정도에서 한 26위 정도로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평가하고 있는데 뭐 그래도 IMD보다는 좋은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 투명성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 20년도에 한국에서 회계 투명성이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회계 투명성은 최적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투명성 강화 조치는 경영자의 어떤 경영 효율성을 추구하게 만들므로써 기업 경영 성과를 향상시킨다. 또 경제 정책의 방향성과 대응력 제고로 경제 정책의 수행 성과와 거시경제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회계 투명성 구성 요소는 회계사의 전문성과 회계사의 독립성, 그 다음에 기업 회계 기준을 준수하려는 어떤 기업의 노력, 그 다음에 그 회계 처리에 관한 인프라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뭐 시스템적인 것도 있고 또 그를 운용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제 하는데 결국 회계 투명성 구성 요소가 좋으면 좋을수록 기업 경제나 국가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 결과가 있습니다. 미시적으로 볼 때 회계 투명성은 영업이익률을 향상시키고 매출액과 1인당 매출액에 영향이 크다라고 이렇게 발표되고 있고요. 기업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의 경우에 성장성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기업 경영 지표가 경제 전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데 결국 미래 거시 경제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되는데 사실 대형 기업의 경우를 보면 더 알 수 있는데요. 뭐 분기별로 삼성전자의 어떤 경영 성과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하청업체들은 코스닥에도 한 200~300개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결해서 본다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어떤 경영 성과 보고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어떤 분식 사례를 신문에서도 많이 볼 텐데 봤었을 텐데요. 2016년 3월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은 5조 5천억이다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근데 2001년도에 미국에서 큰 대형 분식이 발생했는데 엔론이었습니다. 그때 1조 7천억 원이었는데 대우조선해양은 거기에 한 3배 정도 되는 거고요. 엔론 사태로 인해서 미국은 PCAOB라는 조직이 만들어져 가지고 모든 회계 조직을 즉 감사인을 감독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고요. 우리나라도 아까 외관법 전면 개정으로 가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문제는 그 2015년 7월 13일자에 신문에서 엄청 발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하한가를 맞게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대우조선해양의 채권도 거의 20%가량 하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검찰, 금감원이 조사를 했고 대표이사와 뭐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 기소를 했고 대부분 실형을 살고 최근에 뭐 일부 나온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진회계법인도 기소가 되었고요. 벌금 맞았고요. 그다음에 관련 공인회계사도 기소돼서 실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감리를 시작했고 감리 결과로 해서 대우조선해양은 과징금 45억을 부과받았고요. 감사인 지정 3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 영업정지 12개월을 때렸는데
거기에 불복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결론이 안 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회계 감리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부실감사를 했다고 해가지고 담당 공인회계사들은 이제 감사 업무 제한을 받게 되었는데 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3년간 감사를 못한다. 그 회사도 감사를 못한다. 이렇게 제재가 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분식이 있었던 사례는 제가 그 내용을 봤더니 공사 진행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 만든 거에다가 그 담당자가 숫자를 임으로 넣어가지고 공사 진행률을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적해서 5조를 분식한 겁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그때 회사가 이제 돈이 없는 걸로 되다 보니까 4조 2천억을 바로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해결이 안 돼서 2017년 3월 달에 2조 9천억을 더 넣었습니다. 또 회사는 뭐 유가증권 발행을 통해서 돈을 모집하고 그랬는데 그런 자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10조가 들어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분식이 없었더라면 공적자금 그다음에 유가증권 발행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10조라는 돈이 다른 유용한 어떤 그 투자처에 쓸 수 있었는데 쓰지 못한 것이다. 10조라는 돈이 그냥 간단한 금액이 아니죠. 자본 배분의 비효율, 그 다음에 왜곡의 극치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식회사 제도의 발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주식회사를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때가 1600년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다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는데 한 7개가량 되더라고요. 영국, 덴마크, 포르투갈,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는 한 1700년도에 만들었으니까 상당히 늦게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회사 제도의 특징은 그 사업이 잘 될 경우에 자금 마련이 무지 쉽습니다. 그런데 분식을 하게 되면 또 그 자체로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모니터링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사회 제도가 만들어졌고 또 감사도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또 다른 검증이 필요하다 싶어서 공인회계사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의무화는 영국 경우에 1856년도에 외부감사가 의무화가 됐답니다. 이거는 모든 회사가 아니고 상장된 회사를 의미합니다. 근데 미국은 대공황 때 외부감사가 의무화됐다. 차이가 한 77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의문인데 한번 찍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걸 찾아봤는데 1856년도 영국이 외부감사를 의무할 때 당시에는 미국은 농업국가였습니다. 산업혁명이 늦게 온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주식회사 제도가 늦게 좀 발전하다 보니까 대공황 때 외부감사가 의무화됐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회계제도가 마련되어 운영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갑오경장 때 일본 상법을 채용해서 쓰다가 군사혁명 이후에 상법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이제 회계에 대해서 좀 언급이 되어 있죠. 결산에 관해서 이제 상법에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다시 군사정부인 1981년도 그때 외부감사법이 제정돼서 운용되었고요. IMF 때 상법과 외부감사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그때 이제 자본시장법의 사회회사 감사 이원을 둘 수 있게 법을 만들었는데 의무화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해서 외감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사회회사 감사위원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더불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개정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회계 투명성 개선을 위한 어떤 제도는 선진국과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그거를 운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하자가 발생해서 회계 투명성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GDP가 세계 한 13위 정도 하는데 회계 투명성 평가 점수는 택도 없죠. 그 회계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이 많이 있는데 제도로서 사회이사 제도를 먼저 간략히 보면 우리나라 사회이사 구성을 보면은 교수님들이 많죠. 그 다음에 국세청 관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언론인도 있고 의사도 있고 정치인 출신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사라는 게 경영진을 감시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인데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계시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이 뭘 하는지 회사에서 뭘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 또 독립성도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경제개혁연구소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이해관계가 한 30% 있더라. 근데 그 이해관계라는 것은 그 실질적인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한 건데요. 뭐 친인척이라든지 재벌의 친인척이라든지 동문, 대학 동문, 고등학교 동문, 그다음에 뭐 그 회사에 예전부터 계셨던 분, 그 연고가 있는 사람들까지 합하면은 독립성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상장회사의 사회사들은 회계사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회계 문의안이 사회사 역할을 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어떤 그 사회에 문화가 있는 거겠죠. 네, 감사위원회 제도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뭐 그림과는 관계가 없지만 감사위원이 사회사와 사내사를 같이 견제와 비판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도입된 것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제도는 사회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이 되다 보니까 자기 모순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에 참여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모니터링 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어떤 기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좀 바꿔줘야 되는데 그 회장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좀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검열하는 모습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현재 상황은 그렇게 빨리 변할 것 같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또 변화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뭐 대형 회사에 계신 분들은 다 아는데 소형 회사는 요게 내용을 잘 모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인데 회계 투명성 개선을 위해서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 본격 도입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구체적으로는 어느 한 부서에서 한 일을 다른 부서에서 자체 체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PT에도 적었듯이 매출부서의 회계 처리를 구매부서에서 확인한다든지 또는 인사부서에서 있었던 급여에 대해서 뭐 재무팀에서 체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감시를 하다 보면은 어떤 왜곡이나 부정이 좀 제거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상장회사하고 대형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회계 투명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내부 회계 관리제도에 대해서 외부에서 감사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회계사들이 가서 재무제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경영진도 요구에 대해서 사실 무관심하고요. 또 자기네들한테 무슨 어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감사인들도 좀 형식적으로 지금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감원이 무지 노력하고 있는데 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서 현재는 운영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인에 대한 제재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아직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제재하겠다라는 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 정부에서 약간 뒤로 미루는 바람에 열심히 하다가 지금 스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2021년부터 23년까지 금감원이 감리한 실적을 제가 보여주는 건데요. 2021년도에 171개사에 대해서 감사해가지고 93개 회사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2년도에는 160회사를 감리해서 92개 회사에 대해서 제재했다. 그 다음에 146개 회사를 감리해서 77개를 제재했다. 표본 감리하고 혐의 감리는 백발백중이다. 즉 회계 부정이 있을 만한 회사를 찍어서 조사해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23년도에는 혐의 감리 경우에 29개 회사 중에서 25개사만 지적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를 지적해서 제외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공시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혐의 감리가 뭐냐라는 게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혐의 감리는 금감원이 이 회사가 분식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거 정보를 분석을 합니다 라고 해서 딱 찍어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조사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고요.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많은 상장회사가 있는데 그 층화 추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뽑아냅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래도 분식이 있더라. 그것도 이제 표본으로 하는데도 위험성이 더 큰 회사만 찍어내서 감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영진이 즉 회사들이 회계감사를 바라보는 어떤 태도는 아직까지는 회계감사는 별 필요 없다. 우리는 회계기준을 준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보수를 제시하는 감사인을 선택해가지고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수가 적다 보니까 감사인들도 인원을 많이 투입할 수도 없고 시간을 많이 쓸 수도 없으니까 형식적인 회계감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조금 호전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상장회사는 전체 외부감사 대상 회사 중에 한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메가 트렌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회계법인들이 돈이 안 되니까 수익성 높은 컨설팅에 치중합니다. 해마다 회계법인의 수지 내역을 분석해서 금감원이 발표를 하는데 컨설팅으로 버는 돈이 전체의 한 40%가 넘고요. 외부감사로 번 돈이 40%가 조금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컨설팅에 치중하게 된다. 그러니까 회계감사가 부실하게 되고 분식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아까 감리 통계에서 보여드렸듯이 감리하면은 거의 분식이 있는 이런 사태가 바로 벌어지는 거죠. 부실감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금감원에 있을 때 회계 감리만 20년 중에서 한 10년을 했는데 대형회사나 소형회사나 감사 조서 내용을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대형 회계법인이 더 잘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형 회계법인에 있는 그 노련한 회계사님들이
맹점을 콕콕 찍어서 감사조서에 파악한 내용을 적어놓은 거 보면은 저도 이제 감탄할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대형 회계법인이 대형 회사를 많이 하고 많은 회사를 하기 때문에 4대 법인의 어떤 감사 수준이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향상에 큰 어떤 숙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감사조서 어떤 그 경진대회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건지 모르게 딱 놓고 누가 잘했는지 해서 상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 기밀이기 때문에 이걸 못 내놓는다고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한번 돼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태를 사실 상황을 좀 개선하려면은 그 경영진과 오너들이 어떤 그 회계 감사에 대한 그 인식이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머나먼 얘기 같고요. 그래서 제도로서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나라는 감사인 지정제라는 걸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회계법인의 어떤 내부 통제를 좀 개선해야 된다 싶어서 품질감리 제도라는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죠. 처음에는 품질감리에 대해서 이제 제재 그런 것도 없더니 요새는 제재가 많이 발생해보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고, 저도 이제 금감원에 있는 후배들한테 열심히 감리해서 많이 제재를 해라. 그래야 우리 나라의 회계 투명성이 개선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한 절반 정도는 얼굴을 아는 후배들이고 절반 정도는 저도 이제 모릅니다. 감사인 지정제는 우리나라 2,600개의 어떤 상장회사가 있는데 그거를 6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6년을 자율수임으로 감사를 받으면은 3년은 국가가 지정한 어떤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으라라는 제도입니다. 현재 한 4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한 6년 지나면은 모든 회사가 아마 한 번씩은 감사인 지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정할 회사가 많으니까 이게 6개 그룹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6년 이상이 지나야 한 번씩 지정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 같다고 금감원에 있는 후배가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감사인 지정제는 자본주의 국가에 유례가 없는 제도이고 감사 품질을 혁신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제가 책 쓸 때는 저 제도를 쓴다,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유례가 없어서 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근데 뭐 제도가 좋으면은 개선 효과는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감사인 지정이 되는 경우는 회사들이 무지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감사인들이 와가지고 전면적으로 봐버리거든요, 재무제표를. 그래서 뭐 사사건건이 다 전표를 보고 어떻게 됐냐 소명하고 또 시간도 많이 투입하고 그러니까 지정되는 거 겁나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보수도 뭐 1억 받았던 회사가 한 2억, 3억씩 막 올라가니까 왜 이렇게 보수는 많이 받냐 이렇게 컴플레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품질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작년에 품질감리한 결과를 금감원이 나타낸 건데요. 대형 회계법인일수록 좀 지적사항이 좀 적고요. 소형 회계법인이 지적사항이 더 큽니다. 여기서 기타 등록법인이라고 한 거는 한 37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의 경우에 제일 오른쪽에 있죠. 거기에서 보면은 4대 법인이 지적사항이 더 많은 걸로 나와 있죠. 여기는 좀 예외적인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낫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회계법인이 얼마인지 한번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장표를 준비했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250개가량의 회계법인이 있고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법인이 4대 회계법인 포함해서 41개입니다. 등록 회계사는 27,000명인데 스텝 회계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숫자는 한 3만 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경우에는 어카운팅 펌이 무지 많습니다. 800개도 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4만 개 정도 되고 상장회사는 2642개입니다. 미국 경우에 상장회사 수는 6,000개 정도 됩니다. 경제 규모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잖아요. 근데 상장회사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보다 한 5배 큰데 3,800개의 상장회사가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 상장회사는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코스닥에 좋지 않은 회사가 많이 있다라는 평가가 있죠. 회계법인의 내부 구조를 보면 아파트 같은 겁니다.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각각 독립체산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한 지붕 여러 가족이죠. 그래서 각각 살림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늘 아래 있지만 교육 시스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감사 품질 통제 장치도 좀 미흡하다라고 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거꾸로 가면은 그런 리더십 책임, 윤리적 요구 사항, 이런 사항들을 좀 더 엄격히 마련해서 운용해라라고 해서 해마다 보고, 이게 미흡하면은 등록법인에서 빼서 상장회사 감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금감원이 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한 지붕 여러 가족이다 보니까 하나의 일사불란한 조직으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게 금감원이 유도하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중앙 집권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로컬 회계법인, 소형 회계법인에 있는 우리 선후배들은 그냥 형식만 갖춰놓고 실제로 우리가 못하는데 왜 이렇게 갈구는지 모르겠다라고 컴플레인 합니다. 어떻게 그걸 개선할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 불식이 발생하면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있는데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계 불식에 따른 행정제재와 형사처분은 그래도 아직 미흡하다. 제재라는 게 위화 효과를 발생해서 룰을 지키게 하는 것인데, 실제로 회계 불식이 있을 경우에 경영진한테 주어지는 책임은 요새는 이제 과징금 조금 하고요. 조금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금전적 제재가 그렇게 크지 않다. 신외관법으로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에서 현재 대형 불식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계속하고 있죠. 공표를 안 하고 있지만 그 제재가 약해서 그런 부분도 많다. 또 이제 회계 불식이 있으면 경영진을 징역에 살리거나 징역을 보내거나 할 수 있는데, 징역형 사는 경영진은 거의 없습니다. 회계 불식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하게 하고 또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상장회사의 경우에 감사 보수가 1억이다라고 해서 부실감사할 경우에 거기에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감사 보수 비례해서 과징금 부과하는 경우 보면은 150%에서 200%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500%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제재가 약한 것은 우리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 따른 어떤 관행,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미국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업보고서 위반이라든지 증권신고서 위반인 경우에는 개별 주주별로 사기로 카운트를 하더라고요. 주주별로 사기다라고 해서 과징금이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으로 나올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올해 해도 마찬가지고 올해 여러 사업연대에 걸쳐서 분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과징금을 제일 세게 나오는 그 사업연대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죠. 자본주의가 발전한 게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례로 금전, 그러니까 그 경제범죄에 대한 어떤 처벌이 우리나라는 많이 약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개별 주주별로 사기를 계산하더라 라는 게 제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집단소송법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각각 그 한 건 사업보고서 위반이 있으면은 거기에 관련된 주주별로 각각 사기를 했다라고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룰을 따로 만들어 놓지는 않고 그냥 SEC 그 판사가 정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세게 제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딱 룰을 정해놓고 그 이상 나오지 않게 만들어 놓고 있죠. 약간 그 재량권을 많이 준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그렇습니다. 다른 선진국도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는 찾아보니까 미국이 그래도 제도가 좀 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과징금도 좀 세게 부과하고 형벌도 세게 하는 걸로 이제 외과법을 바꿔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또 이제 그 사회에 그게 기반이 좀 다져지지 않아서 그까지는 좀 이르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제도가 있죠. 분식이 있고 투자를 한 경우에 손해가 있으면은 우리가 좀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도 많이들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 상대로도 하고 있고 회사를 상대로도 하고 있는데,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내역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아무래도 이제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를 금감원이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작년 3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5,784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어 있었고요. 잔액 기준입니다. 전체 85건입니다. 근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한들 우리 주주들이 그걸 구상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많이 할 수 없는 이유가 소송 기간도 많이 걸리고 소송 비용도 많이 발생한 데다가 또 과실상계를 해가지고 주식 투자에서 잃은 돈을 다 구상해 주지도 않습니다. 과실상계는 자동차 사고 경우에 내가 과실이 얼마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손해 금액을 빼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회사가 가지고 있죠. 분식 내용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기관이 금감원입니다. 네, 금감원에 나 자료가 필요하다, 손해배상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라고 하면 안 줍니다. 소송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손해배상 제도도 회계 투명성 확보하는데 크게 공헌하지는 못한다. 제도로서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부 좀 제출할 수 있게 해놨긴 해놨는데 금감원이 핵심이 되는 것은 빼고 줘요. 왜냐면은 금감원이 손해배상 소송 가가지고 어디를 편들어주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청구 받아서 자료를 검토해서 보내고 그랬는데, 이걸 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가지고 가면은 이제 위에서 다 긋죠. 다 이거 빼, 그냥 생색맞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다. 손해배상도 그렇습니다. 내부 고발자 포상제도인데요. 금감원이 현재 그 회계 분식을 조사할 때 요새 내부 고발자를 통해서 많이 단서를 얻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있으면은 백발백중 분식이 있다고 보고 고의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고의로 조치할 때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포상금 제도는 1억, 5억, 10억, 20억까지 줄 수 있게 지금 개선해 놨는데, 실제 작년 포상금은 1억 원 넘는 경우 딱 한 번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 7건 있었는데
4억 700만 원 줬다.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가 고발을 했는데 보답이 없으니 고발을 잘 안 하려고 하죠. 또 이제 고발자라는 어떤 그 인식이 있으면은 그분은 그 회사 못 다니죠. 그래서 나왔을 경우에 재취업도 어렵고 그러니까 포상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어지간하면 고발 안 하죠. 고발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은 회사에서 팽당한 사람들이 고발해요. 퇴직해야 됐다든지 뭐 그런 분들. 또 이제 포상금이 적은 이유가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많이 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고발이 무서워서 분식을 못 하겠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판례를 찾아보니까 퇴직 시 연봉의 10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분 노출로 인해서 퇴직하셨을 경우에 저도 이제 감리를 하면서 내부 고발자를 만나보고 그랬는데 그분도 조금 회사 안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발표 내용 요약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실효성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은 꼼꼼히 봐주셨으면 하는 거. 회계 제도, 회계 전표든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주의 발전과 성숙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뭐 강의를 나가면은 그것 말고 좀 다른 것도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경영학을 했고 투자론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투자 선수들 고수들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이제 FM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한 건데 경영진이나 지배주주 그런 분들이 좀 착한 분들이 하는 그리고 오랫동안 실적이 좋았던 회사로 해서 또 그 중에서도 내가 아는 회사를 여러 군데 회사에 나눠서 투자하되 같은 회사에 대해서도 분산해서 투자하고 오래 투자하고 그리고 투자했다가 팔아야 되겠다 싶으면은 안 좋은 것도 팔고 안 좋은 것부터 팔고 영 팔아야 되겠다 싶다 싶으면 이제 나중에 제일 좋은 주식을 팔아라라는 게 우리 투자 고수 있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피터 리치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해서 주식 투자에서 다 망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마이크. 좀 적절한 시간에 지금 45분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한 5분간 우리가 사실은 앞에서 한 5분간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5분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요.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예, 하시죠. 우리 조건 변호사님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12페이지에 있는 회계 IMD 회계 투명성 이쪽 관련해서 한번 우리 회계학 계장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좀 느꼈던 틀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으면서 이제 국제 투명성 기구의 부패 인식 지수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패가 회계 투명성하고도 연관관계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 지금 우리나라의 IMD 회계 투명성은 주로 기업을 중심으로 한 투명성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틀에서 봤을 때 하나의 국가 투명성 차원에서 우리가 연구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예를 들면 우리 행정부의 예, 또 공공기관의 투명성은 몇이냐. 예, 또 국회는 이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 감사 쪽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예,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투명성. 그래 이런 국가적 투명성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투명성 수준은 몇인가. 그리고 그 일환으로서 우리의 그 회계 투명성을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회계 투명성만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스위스 IMD에 의한 이 투명지수가 낮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 혹시 이제 책을 쓰시면서 많은 고민들 하셨을 때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 조건 변호사님이시자 회계사님이시자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수집할 때 국가 부패 지수라는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살펴보고 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분화가지고 그런 수치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국가별 수치만 확인했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수를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전문가들이 관여해서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저는 근데 말씀 답변 드렸습니다만 IMD에서는 지금 기업을 중심으로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이렇게 해가지고 예. 기업 경영진들한테 이제 질문하는 걸로 초점 맞추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저 Transparency International 쪽에서는 그 부패 지수로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는 어때요? 발표할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문별로 뭐 행정 사이드, 뭐 국회 사이드, 뭐 이렇게 해서 부문별로 하나요? 저도 좀 그 면에 좀 시간이 되면 같이 공동으로 팀워크를 해갖고 행정학 쪽이나 우리 또 법, 지금 회계 쪽 같이 해갖고 이건 좀 종합적으로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국가 투명성에 대해서. 근데 현실적인 제 질문은 그 TI의 현재 그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부패 지수를 그렇게 부문별로 기업뿐만 아니라 부문별로 뭐 비영리 부문까지 포함해서 정부, 국회 이런 사이드까지로 해서 세분화돼서 발표가 되고 있냐, 그걸 한번 저도 아니면 좀 종합 지수로 하느냐. 부패 인식 지수로 주로 나오고요. 예. 이게 이제 우리 국가의 이제 청렴도 쪽 측면에서 국민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도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정확히 모르. 저 TI에 관심을 가지는 저 변중석 우리 원장님 한번 자료 어떻게 한번 그 세부 내용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찬가지로 지금 부문별로 나타난 거는 저는 그렇게 흔하지 않고 국가 총체적인 지수만 내는 정도입니다. 예. 사실 그게 부문별로 들어가면 엄청 코스트가 많이 들고 TI라는 조직이 비영리 조직에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리서치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문별인데 지금 우리 저 제안해 주신 이재훈 대표님처럼 저런 제안을 우리가 한다면은 상당히 효과적이 아닐까. 그 재미있는 네, 그 그렇죠. 아이디어신데. 네. 부문별로 나누어서 한다면은. 예, 거기 IMD보다도 더 TI가 다른 각도에서 하고 있다 그런 거를 한번 사례를 알면은 그러면은 좋겠고 우리가 그거를 뭐 제안을 한다고 치면은 하나의 당위론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설명으로 주장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그 TI라는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문별로는 거기에 자료가 안 나오는군요. 네. 컴파짓 데이터로 안 나오죠. 네. 예. 예? 섹션별로 나와요? 보셨어요? 옛날에 그거 그 국가 그 부패 청렴도 그 부패 지수를 제가 섹션별로 해서 이렇게 한번 보고 제가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비교 자료가 항상 나와요. 그래요? 네, 저도 그 자료를 받아서 그 옛날에 그 기업 윤리 교육할 때 그걸 자료로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좀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 의미 있는 접근을 한번 해 보시면서 정보도 한번
쉐어를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시니까 한번 저한테 한번 그 자료를. 근데 옛날에는 지금 TI에 들어가면 나오겠죠. 뭐 TI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한번 이재원 박사님이랑 우리 부대표님 지금 되어 계시니까 한번 그 TI에 대해서 저도 일찍부터 자료를 봤는데 지금 구체적인 그 부문별로 보는 것이 부패 지수에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시죠. 뭐.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요. 다른 질문이 없으면은 제가 일단은 좌장 입장에서 제가 이제 미리 사전에 검토하는 걸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은 지금 현재 좋은 오늘 발표를 조건 회계사님 또 법률까지 하셔가지고 컴플라이언스도 보시면서 지금 법무법인에서 자문도 하고 계시니까 양면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좋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거기에 5번 슬라이드에 국가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단식보기를 이용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식보기 요게 맞는 건지 여기 국가 재무제표에 관한 국가 재무제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복식회계 아닌가 싶은데 저는 지금 우리가 뭐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회계적으로는 단식부기, 복식부기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뭐 회계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종류가 아니라 단식부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없이 얘기하면 복식부기로 돼야 되고 그것이 원인과 결과를 같이 이제 얘기하는 볼 수 있는 제도니까 그거는 뭐 엄청나게 그거는 다른 차원에서 당연히 말없이 복식부기로 우리는 오늘날 세상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국가회계, 지방자치단체 회계가 그 비영리 부문에서 복식회계 발생주의를 도입을 했으니까 저는 그 국가재무제표에 관한 규칙 뭐 이렇게 공무원들이 쓰는 용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썼지만 저는 국가재무제표라고 하는 말 자체를 썼을 때는 국가대차대표, 국가 손익계산, 운영성과표 이렇게 해서 용어가 되어졌을 것 같은데 이때부터 복식회계를 쓰지 않았을까? 여기는 이전에는 회계처리 기준으로 국가재무제표에 관한 규칙이라는 단식부를 이용했다고 하시는데 요거는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7번 슬라이드에 IMD 이 회계 투명성 순위를 얘기를 거기에 꺾은 그래프로 폴리곤으로 잘 제시를 해 주셔서 우리가 조금 2017년도 회계 전면 개혁하고 난 다음에 좋기는 21년도 37위까지 우리가 갔었죠, 그죠? 구체적으로 자료까지 제시를 해주고 계신데 63개국, 64개국 요 주요 국가들 중에 우리가 37위 갔는데 지금 좀 퇴보가 되고 있죠. 그래야 지금은 41위 순으로 순위가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그 경제 순위로 볼 때 이게 13위다 무역 통계량도 그렇고 뭐 경제적인 위상으로 봐서는 그러면 우리가 탑 20 안으로는 최소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20위를 지금 훨씬 넘어가지고 아직도 헤매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 19번 슬라이드에 15번 슬라이드입니다. 15번 슬라이드가 의미 있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어야 된다면은 감사위원회는 그 이사회하고 분리되어져서
2단계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야 되는 거로 되는데, 실제 있어 보면은 감사위원들이 전부 사회이사로만 되어 있어서 결국은 이사의 일원이다 보니까 뭐 이사가 한 것을 자기 검열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요게 우리나라에 지금 감사위원회로 해서 굉장히 2조 원 이상, 그리고 또 뭐 5천억 원 이상이면은 뭐 그거를 상근 감사보다는 이사회 감사위원회로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회이사인 감사위원들이다 보니까 비상근 조직이고, 따라서 그냥 맨날 보고만 받는 형식밖에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은 다수의 분들이 또 옛날 상근 감사 시절보다 지금 비상근 감사위원회에는 오히려 퇴보한 거다. 특히나 이 감사 조직, 이 하부 조직이 감사실 같은 데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도록끔 되어져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 실태 조사를 해보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외국 제도에서는 괜찮은 제도였을지 모르지만, 이게 UCLA 법대 교수 블랙이라고 하는 분이 그때 IMF 이후에 IBRD 자금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해서 우리나라에 사실은 이렇게 감사위원회 제도로 권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입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지금 사회이사인 감사위원들이 하부 조직도 없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임기 시스템에서 3년씩 금융기관의 경우는 3년도 아니고 2년 가지고 매년 이제 갱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로 해서 감사위원들의 연임을 위한 눈치 보기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감사위원들이 힘이 없다. 그래서 견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는 현실을 조금 지적을 해 주신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료를 미리 이제 입수해서 본 집행부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23번 슬라이드는 23번 슬라이드, 우리 지금 교재 20페이지입니다. 요 자료집 20페이지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개념상으로 구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자분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형사처분,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먼저 이제 선행이 되죠. 행정처분이 되는데, 행정처분은 금감원은 어디까지나 공직기관은 아니거든요. 금감원은 공공부문 될지 몰라도 공무원은 아닙니다. 금감원이. 그래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금융위가 합니다. 금융위가 행정처분을 하죠. 그렇게 하고 또 다음은 금감원은 그걸 소추하는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형사처벌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법무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법무부가 어디까지나 검찰로서 소추만 하는 것이지, 종국적인 처벌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어는 좀 확실하게 구별을 해서 쓰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뭐 제가 본 바로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경험담 말씀을 지금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 막상 휘슬 블로우 해가지고 사실은 뭐 우리가 부정 가지고 늘 얘기를 할 때는 회계 분식도 분식이지만 부정을 적발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럼 부정 적발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바깥에 중간 감사, 뭐 기말 감사해서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외부 감사인한테 부정 적발은 사실은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요. 주된 부정 적발의 책임은 내부 감사인한테 있죠. 그 내부 감사인이 늘 근무하면서 하는 그런 내부 조직이고,
그래서 그 내부 감사인이 해야 되는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그 내부자가 고발을 할 때만 진짜로 잡혀진다. 그래서 앨런 사태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이 휘슬블로어를 내부 고발자 포상 제도로 해서 그 쓰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미약하다 말씀을 지금 발표해서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뭐 포상금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현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감리위원회에서 제가 있어봤게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감리위원회에서 뭐 그 포상자가 왔는데 포상금을 얼마나 줄 것이냐 하는 걸 심의해요. 그럴 때 그 예산을 당초에 세웠던 예산이 별로 없어서 오버되고 있다. 그래서 못 준다. 그런 어려움을 제가 보고서 이거는 그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보면은 교통범칙금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범칙금 가지고 우리가 교통 시설도 좀 선진화시키고 그리고 뭐 거기에 그 교통 만약에 어떤 그 미비점이 있다면은 개선하는 것처럼 거기 특별회계를 구성하거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 얘기를 현실적으로 보면은 과징금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과징금만 하다가 지금은 외관법에 의한 과징금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과징금 금액이 높게 됐습니다. 회계사 매우 치면 된다, 뭐 감사인을 매우 치면 된다, 뭐 이런 그 의식까지 생겨나서 사실은 지금 엄청나게 그 감사인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그 과징금이 많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초액주의에서 국고로 전부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받아놓고 나중에 포상금은 당초에 예산에 의해서 한 한도를 넘어섰다, 모자란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교통범칙금의 특별회계처럼 여기 회계 그 부정분식금의 과징금도 그걸 특별회계 방식으로 그거를 꾸미면은 그러면은 예산 그 포상자들한테 장려가 되고 사실 그 내부 고발자가 제대로 고발하지 않으면 제일 잘 알잖아요. 그죠? 주변에서 제일 잘 보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소신껏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마련해 주는 거는, 그 제도 개선을 특별 회계 방식으로 해 나가는 것을 제안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제가 준비한 코멘트는 요거고요. 다른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은 우리가 다 같이 좋은 발표를 해주신 조건 회계사님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주로 말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발표에 서둘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해주실 거예요.